저 할머니 힘들어 보인다. 나이가 얼마신데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제 쪽을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노인들 중에 돈 없으면 저렇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진짜 나이 들어서도 은퇴 못하면 저 꼴 나는 거지 무섭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자식들은 뭐하나? 자식 잘못 만나면 저렇게 늙어서도 고생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중에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대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노후 준비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이름은 이순덕이에요. 한남동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뜰 세탁소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죠.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요. 몸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거든요.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다림질을 시작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프지만 이 일이 좋습니다. 30년을 했으니까요. 제 삶 그 자체거든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명절이라 세탁소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쉬는 날이 더 바쁩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수가 온다고 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칼질할 때 조심조심했어요. 며느리 눈에 흉 보일까봐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탁소 건물 2층이 제 집이에요. 원룸처럼 작은 공간이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거실 겸 주방에 작은 방 하나.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창문을 열면 한남동 골목이 보입니다. 요즘은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쁜 카페들이 생기고 갤러리도 들어섰습니다. 제 세탁소만 예전 그대로죠. 낡은 간판에 바랜 유리문. 그래도 전 이 모습이 좋아요.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 왔니? 지수는? 주차하고 올라온대.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맞나 봅니다. 며느리 지수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설날인데도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는 지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며느리가 이 집을 싫어한다는 거. 좁고 낡았으니까요. 세탁소 위에 있어서 냄새도 조금 나고요. 어서 와. 배고프지? 음식 다 준비했어. 네. 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코를 찡긋거렸어요. 세제 냄새가 나나 봅니다. 아침에 환기를 시켰는데도 냄새가 남았나 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5가지의 전이며 잡채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고기도 좋은 걸로 샀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손맛을 좋아했거든요. 엄마 음식이 최고야. 잡채 진짜 맛있다. 준호가 연신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나물 몇 점 집어먹고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했지만 가시가 있었어요. 배달 음식이 더 편하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 먹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인데 그래도 티 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그래, 요즘은 그렇구나.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죠.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사 중인데도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준호가 눈치를 줬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려 하자 지수가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앉아 있어. 어머님이 하시는 게 편하실 거야.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에 다시 앉았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괜찮았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지수가 준호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오빠, 손 좀 봐. 너무 거칠지 않아? 핸드크림도 안 바르시나 봐. 엄마가 세탁소 일하시니까 그렇지. 그래도 좀. 여자분이 손이 저러면 목소리가 작았지만 다 들렸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손등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습니다. 다림질을 30년 했으니까요. 손톱도 짧게 깎았어요. 세탁소 일하면서 긴 손톱은 불편하거든요. 며느리 눈에는 이 손이 흉하게 보이나 봅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한테 과일을 내왔어요.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수야, 과일 먹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이제 막 왔는데. 지수가 친정도 가야 한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며느리 친정이 중요하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수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아, 그리고요. 지수가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환기 자주 시키세요. 여기 좀. 냄새가 나요. 세탁소 냄새.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어요.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지수야, 사실이잖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프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환기 더 자주 시킬게. 네, 그럼 들어가세요. 추우니까.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상위에 남은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거의 그대로였어요. 며느리가 먹지 않은 음식들. 새벽부터 만든 나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명절이 끝났어요. 1년에 2번 아들을 보는 날인데 벌써 끝났습니다. 두어 시간도 안 됐어요. 와서 밥 먹고 과일 먹고 가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남동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명절이라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저만 혼자 이 건물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손이 거칠다고. 요즘 누가 이런 음식을 먹느냐고.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촌스럽고 낡은 사람입니다. 세탁소나 하는 할머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준호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준호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하던 아이였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에요. 준호가 지수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며느리.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싫어합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다 보여요. 세탁소가 창피한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 하는 게 부끄러운 거겠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을 치웠어요. 남은 음식들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안 먹었지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세탁소 문을 열어야 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림질을 시작할 겁니다. 손님들 옷을 받고 배달하고 30년을 해온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며느리는 이 일이 초라해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이 일로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혼자 힘으로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어요. 며느리 말대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이 손으로 준호를 키웠어요.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저 가난한 할머니의 거친 손일 뿐이겠죠. 가슴이 시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 소리에 급히 손을 닫고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좋은 소식 있어. 준호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기쁜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지수가 임신했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요. 제 손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준호가 아빠가 되는구나. 응.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 지수가 좀 힘들어해. 그래, 당연하지. 입덧도 하고 그럴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응.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아니야,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일인데 뭔가 찜찜했어요. 준호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게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것들을 사려고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미역도 사고 대추도 샀습니다. 한약방에 들러 임산부 보약 재료도 물어봤어요. 가격이 좀 나갔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위한 거니까요. 점심때쯤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들고 가니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네 빌라는 세탁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했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집에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에 레깅스, 화장을 안 해서인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갑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임신 소식 들었어. 축하해.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될까? 짐이 좀 무거워서. 아, 네. 들어오세요. 지수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새집 냄새가 났어요. 거실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제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짐을 내려놨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미역이며 대추며 꺼내 보였어요.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샀어. 미역국 끓여 먹고. 어머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뭘? 손주 잘 커야지. 지수가 미역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미역국 잘 안 먹어요. 배달 음식도 많고. 그래도 직접 끓여 먹는 게 좋지. 엄마가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해 먹어. 몸조리 잘하고.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저를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새 가구의 큰 텔레비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지수야, 입덧은 심해? 조금요. 힘들면 말해. 엄마가 와서 도와줄게. 그 말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네. 출산 휴가 때 친정엄마가 와서 돌봐주실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라고요. 저는요. 시어머니인 저는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님은 세탁소 일도 바쁘시잖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들렸어요. 사실이긴 했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쉴 수 있었어요. 그 말을 하려는데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응? 제 애기한테는 세탁소 냄새 안 배게 하고 싶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탁소 냄새라고요. 제가 일하는 세탁소 냄새가 손주한테 배면 안 된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컥 치미는 게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저를 완전히 밀어낸 거였습니다. 손주 곁에서요. 그럼 엄마는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컥거리는 소리가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세탁소 냄새. 며느리는 그게 싫은 거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 삶이 더럽게 느껴지나 봐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 풀 냄새,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가 나쁜 건가요? 이 냄새가 손주한테 배면 안 되는 걸까요? 다림질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옷들이 보였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다리미를 들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옷을 펴서 다렸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옷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급히 닦았어요. 손님 옷에 눈물 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들이 있었어요. 혼자 먹기엔 많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주고 싶었는데,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했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세탁소 냄새가 배면 안 된다고, 친정엄마가 돌봐줄 거라고, 손주가 태어나도 안 보게 하려나요. 세탁소 할머니가 안 좋다고, 냄새 난다고, 거칠고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그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태도가 그랬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고, 엄마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준호가 뭐라고 할까요? 지수 편을 들겠죠. 아내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남동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거렸어요. 카페며 레스토랑이며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탁소는 어두웠어요. 낡은 간판에 희미한 불빛. 그게 제 모습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아기였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제가 손수 떴던 스웨터도 있었어요. 스웨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귀여웠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옷이었습니다. 준호가 입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한테도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모자며 양말이며 손수 떠서 입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촌스럽다고 할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냐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고 싶었어요. 제 피가 섞인 아이, 준호의 아이,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허락할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소리 내면 더 슬플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돌아가는 소리겠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따뜻한 저녁이 있는 집으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시간 있어? 그럼. 무슨 일인데? 내일 집에 갈게. 상담할 게 있어. 준호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나 봐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와라. 밥 먹고 가. 응. 내일 봐.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을 봤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요.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며 고등어도 구웠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였어요. 점심때쯤 준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응. 엄마 냄새 좋다.
준호가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어요. 밥을 차려줬습니다. 준호가 맛있게 먹었어요. 한 그릇 뚝딱 비우더니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많이 먹어. 요즘 밥 잘 챙겨 먹니? 지수가 해주는데 뭐. 대충 먹지.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 요리가 별로인가 봐요.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한 잔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라. 보증금? 응. 지금 사는 데 계약이 끝나가는데 새로 구한 데가 있어. 한남동 신축 아파트. 한남동 신축이라고요. 요즘 한남동이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비싸기로 유명하죠.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보다 3억이 더 필요해. 3억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건물 하나만 팔아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보증만 서줘도 됐습니다.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증 서줄게. 정말? 엄마 괜찮아?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준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고마워,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잘 살아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지수가 엄마한테 도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고요. 왜? 글쎄, 자기 힘으로 하고 싶대. 그리고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계속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데? 엄마가 세탁소 하시는 거. 지수가 좀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며느리가 제 일을 창피해 한다는 거. 시어머니가 세탁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지수한테 잘 말해볼게. 괜찮아. 며느리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니?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어 보였어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엄마가 알아볼게. 은행 가서 상담 받아보고. 정말 괜찮아? 그럼. 우리 손주 좋은 데서 커야지. 준호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제 도움을 싫어한다고요. 세탁소 하는 시어머니한테 신세지기 싫은 거죠. 자존심이 상하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 한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제 계좌 잔액이 떴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쌓아뒀거든요. 3억쯤은 그냥 줄 수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만 팔면 되니까요. 아니, 팔지 않아도 됐어요.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제 정체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남동 건물 15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 800억 넘는 자산가라고 하면 며느리 태도가 바뀔까요? 바뀌겠죠. 당연히 바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요. 갑자기 저한테 잘하겠죠. 세탁소 냄새가 난다던 말도 쏙 들어가고 손이 거칠다던 말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돈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는 거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이 없는 시어머니, 세탁소 하는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진짜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만요. 그때까지 참아보려고요. 다음 날 아침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맡긴 옷들을 하나하나 다렸습니다. 이 일이 창피한 일일까요?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일로 준호를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남편 없이 홀로 해냈어요. 그리고 이 세탁소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게는 한남동 곳곳에 건물이 있습니다. 30년 전 이 세탁소로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샀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또 건물을 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15채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모르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저 가난한 세탁소 할머니로만 보고 있어요. 그게 며느리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점심때쯤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 사장님이에요. 10년 넘게 아는 분입니다. 사장님, 요즘 한남동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지. 저쪽 블록이 다 재개발 들어간다며? 맞아요. 사장님 건물들도 포함돼 있어요. 제 건물 중 몇 채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 있어요. 꼭 오세요. 그래야겠네. 박 사장님이 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요. 거기 가면 제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겠어요. 조합장이 제 이름을 부를 테니까요. 며느리가 알게 될까요? 우연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자리에 올 리가 없어요.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저녁 무렵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전세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대요. 엄마 도움은 필요 없다고. 예상했던 거라 놀랍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알았다고. 준호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거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남동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카페며 레스토랑이며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화려하고 활기찬 동네였어요. 제 세탁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은 다 바뀌었지만 저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 자리니까요.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이 낡은 세탁소 건물이 제 첫 번째 건물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이 자리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낡고 초라한 가게로만 보겠죠.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데 며느리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남동에 새로 생긴 카페에 세탁물을 배달할 날이었어요. 그 카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이블 보며 앞치마를 맡기거든요. 무거운 봉지 2개를 들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더웠어요. 봄이 왔는데도 땀이 났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짐이 무거워서 천천히 갔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봉지 손잡이가 손목에 파고들었거든요. 휴지로 손잡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이 큰 예쁜 카페였어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모습들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어요. 카운터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세탁물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여기 두세요. 카운터 옆에 봉지를 내려놨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팔을 주무르며 영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그때 창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한남동이 요즘 완전 핫하잖아.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지수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인 것 같은 여자 3명과 앉아 있었어요. 다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 여기 근처야. 부럽다. 한남동 산다고 하면 완전 간지인데.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지수가 으쓱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수증을 받고 나가려는데 친구 한 명이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힘들어 보인다. 나이가 얼마신데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제 쪽을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노인들 중에 돈 없으면 저렇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진짜 나이 들어서도 은퇴 못하면 적골 나는 거지. 무섭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자식들은 뭐하나? 자식 잘못 만나면 저렇게 늙어서도 고생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중에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대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노후 준비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게 보였어요. 다른 친구가 동조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효자면 저렇게 안 살죠. 그렇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나중에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다. 저희 시어머니도 뭐 비슷해요. 지수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비슷하다고요. 저도 저 할머니처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숨이 막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저를 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웃어 보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페 바로 옆 벽에 기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흉을 봤어요. 불쌍한 할머니라고, 노후 준비 못한 사람이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이 일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가난한 할머니로 보였나 봅니다. 불쌍한 사람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세탁물을 나르는 할머니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라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한남동 건물 15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 낡은 세탁소가 제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건물을 하나씩 샀습니다. 이 일로 번 돈으로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시어머니가 세탁소 한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준호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한남동 밤거리가 화려해졌어요. 제 세탁소만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저희 시어머니도 비슷하다고.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기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800억 자산가라는 걸 알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다 봐야 해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밝아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며느리는 계속 저를 무시할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도 저를 멀리할 겁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해요. 견뎌야 합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며느리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세탁소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오늘은 힘들었어요.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앉으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어디지? 여긴 어디죠?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이구나.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세탁소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던데요. 세탁소에서요. 그래, 다림질하다가 쓰러졌죠.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 단골 손님이 발견하셨대요. 구급차 불러주셨고요. 단골 손님이요. 고마운 분이네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누워 계세요. 괜찮아요. 세탁소 문 열어야 해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왔습니다. 과로 때문이에요. 몸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요즘 무리하셨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이 일했는데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65이시면 조금 쉬셔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도 높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스트레스요. 맞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오늘 밤만 입원하고 내일 퇴원하기로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한남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전화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준호한테서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준호가 받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응, 좀 어지러워서. 별거 아니야. 지금 갈게요. 안 돼. 괜찮아. 내일 퇴원한대. 그래도 가야죠.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지수도 같이 갈게요. 며느리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준호가 왔습니다. 지수도 같이였어요. 준호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괜찮아. 과로래. 좀 쉬면 된대. 지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기 싫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손짓했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 지수가 마지못해 들어왔습니다. 병상 곁에 섰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지수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수 가방에서 서류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병상 쪽으로 가방을 내려놓다가 서류가 빠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지수가 급히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주었어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 계약서? 제 서류였습니다. 병원 오기 전에 가방에 넣어뒀던 거예요. 한남동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85억짜리요. 그건 제가 말하려는데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주운 거예요. 길에서. 거짓말이었어요. 병실에서 제 가방을 뒤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방을 몰래 봤던 거죠. 길에서요?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아니야. 세탁소 건물 주인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서류를 지수한테 돌려줬습니다. 지수는 급히 가방에 넣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우리 내일 다시 올게요. 안 돼. 회사 가야지. 그래도 괜찮아. 너희가. 준호와 지수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진 거였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건물주인지 조사를 시작했나 봅니다.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남동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제 세탁소가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퇴원해서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30년을 해온 일이에요. 계속해야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회복됐어요. 다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 카페에 며느리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세탁소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정말 건물주인지. 다음 날도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수가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왔니?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병원에서 본 서류요. 정말 어머님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이순덕. 한남동 건물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역시 조사했군요. 인터넷에는 제 기사가 몇 개 있었어요. 10년 전 기사였지만요. 동명이인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알고 싶은데? 그게 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사실을 알면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봐. 임신부가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어머님, 다음에 얘기하자. 지수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의심할 거예요. 진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며칠 후 부동산 박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이번 주 화요일 재개발 설명회 있습니다. 꼭 오세요. 알았어요. 조합장이시니까 단상에 올라가셔야 해요. 조합장이요. 제가 한남동 재개발 조합장이었습니다. 건물이 제일 많으니까요. 참, 장소는 한남동 커뮤니티 센터고요. 오후 2시입니다. 박 사장님이 가셨습니다. 재개발 설명회요. 거기 가면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조합장으로 단상에 올라가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알게 될까요? 우연이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요.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남동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 단상이 있었어요. 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 건물 5채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상금만 250억이 예상됐어요. 담당자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동 재개발 조합장 이순덕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남동을 지켜왔습니다. 이 동네가 변해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탁소를 하고 있고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제 생각을요. 재개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옛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죠? 지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왔어요. 지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제 정체가요. 어머님이 조합장이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한남동 건물이 15채요? 맞아.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달라졌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내한테 대하는 태도. 달라졌을 거 아니야. 지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사실이니까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날 보고 했던 말 기억나? 어머님, 그건 노후 준비 못한 할머니래. 자식 잘못 만나서 늙어서도 고생한대. 지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죄송해요. 나도 비슷하다고 했지. 친구들한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뭘 몰랐는데? 내가 부자인 줄 몰랐어? 아니면 내가 사람인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난 준호 엄마야. 내 시어머니고 그건 변하지 않아. 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니까.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 그게 뭔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를 내려다봤어요. 집에 가. 어머님, 지금은 할 말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지수를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제 정체가요. 며느리가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남동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변할까요? 아니면 돈을 보고 달라질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건물주라고. 준호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란 것도 있고 당황한 것도 있고. 그래.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필요 없었어요? 전 엄마가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상한 것 같았어요. 힘든 거 맞아. 세탁소 일 힘들거든. 그게 아니라 나 돈 필요 없어.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거겠죠. 들어와. 얘기하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끓여줬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지수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저도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싶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잘 들어. 너희한테 줄 재산은 없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주, 내 손자한테는 건물 한 채만 줄 거야. 이름으로 바로 등기할 거고.
엄마, 저희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 결정이야.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죽을 때 무덤까지 돈을 갖고 갈 수는 없잖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살아있는 동안 너희 행동을 볼 거야. 진짜로 반성하고 변하는지. 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물려주실 건가요? 모르지.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기부할 수도 있고.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가 돌아섰어요.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왜 숨기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돈이 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랬군요. 그게 진짜 사람의 됨됨이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거겠죠.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가봐. 회사 가야지. 준호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어머님, 왔니?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갑자기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앞치마 저기 있어. 지수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다림질대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다림이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지수가 서툴게 따라했어요. 천천히 해. 네. 지수가 땀을 흘리며 다림질을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팔이 아프다고 했어요. 30년을 이 일 하셨어요? 그래. 힘드셨겠어요. 익숙해. 지수가 계속 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이 빨개졌어요. 이제 그만해. 아니요. 더 할게요. 괜찮아. 처음인데 무리하면 안 돼. 지수가 다리미를 놓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물집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손이. 그래. 처음엔 다 그래. 어머님 손은. 지수가 제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지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어머님 손 보고 됐어. 지난 일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지. 1년? 2년? 평생일 수도 있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말고 행동으로 해. 지수가 앞치마를 벗으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님, 내일도 와도 될까요? 왜? 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뭔데요? 임신부는 무리하면 안 돼. 힘든 일은 안 시킬 거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 돼. 손주가 중요해. 지수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손주 잘 나아? 네. 지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남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혔어요. 며느리가 변할까요? 진짜로 반성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증명할 시간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지수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일찍 왔네. 네.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제보다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손은 괜찮아요. 밴드 붙였어요. 지수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에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무리하지 마. 네. 함께 일했습니다. 지수가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차려줬어요. 지수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예전엔 몰랐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요. 진심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창밖으로 한남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자랑이고 제 뿌리니까요. 며느리가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며느리가 진짜 변했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됐는지,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지켜볼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며느리가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한남동 세탁소에서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긴 여정에.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